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유통관리사 2급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만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만 충분히 잘 숙지를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 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리쇼링이란 말이 있어요. 자,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자국으로 다시 옮기려는 현상이다. 자, 해외에 있는 우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게 다시 혜택을 제공을 해서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프쇼링은 그럼 반대겠죠? 사업체를 인건비가 더 싼 나라에 있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곳으로 사업체를 인건비가 더 싼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오프쇼링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연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만 완성해 두는 거예요. 자, 다 완성시켜 두지 않고 한 90%만 완성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의 정확한 요구, 취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마지막을 완성을 하는 것이 지연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민성 생산 방식, 기민성, 빠르다라는 거죠. 자, 빠른 피드백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내려는 방식이 기민성 생산 방식이다. 자, 그럼 린 생산 방식은 뭐냐? 생산에 필요한 인력, 설비, 기술만 유지하면서 생산 비용은 줄이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거, 시험에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문제가 나와요. 자, 요거 뭐 시험에 3년, 4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5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익 분배제 한번 볼까요? 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기준이 있네요. 이 기준에 따라서 임금 외에, 임금이 아닌 거죠. 임금 외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이익 분배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업원 지주제, 자, 요 대기업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자사 주식의 일부를 분배하는 거예요. 임직원들한테. 그래서 요거는 또 집단 성과금의 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 지금 외울게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80% 결과물은 상위 20%에 생산된다라는 법칙이 파레토고요. 요거 반대로 볼게요.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자, IT와 기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위 20%가 다수 80%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롱테일의 법칙이다. 요 파레토의 법칙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단수 가격 결정법 보겠습니다. 자, 경쟁보다는 마지노선이다. 네, 이 물건은 정말 더 이상 깎을 수는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라는 가격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900원이다. 만원을 하는 것보다 9,900원. 진짜 깎을 만큼 깎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죠. C2B, 개인과 기업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입니다. 자, C는 그럼 개인이고 B는 기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IoT.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과 연결 사용하는 기술이다. 자, 가전제품의 블루투스, 스마트 제품 이런 것들이 이 기술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통로 대면 보관. 자, 말 그대로예요. 통로에 물건을 보관하는 거예요. 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칭 보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해칭이다. 자, 그리고 통합.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서로의 이익을 만족하는 대안을 도출하자. 뭔가 합쳐지는 게 아니죠. 자, 대안을 도출하자라는 거죠. 자, 갈등 회피 말 그대로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이 있는 경우 문제를 모른 척한다. 회피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버디백. 우리 버디버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버디버디 날아다니죠. 그래서 버디백은 항공기와 화물이 합쳐진 겁니다. 자, PC백. 우리 PC 물고기죠. 자, 여기서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우리 PC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타고 나가죠. 그래서 선박과 화물이 합쳐진 게 PC백이다. 자, 그리고 피기백. 자, 피그 비슷하죠. 자, 돼지는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화물에 실어서 철도에 실어서 엄청 많이 수송을 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피그는 철도로 운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더블 스택 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철도에서 요건 철도 용어입니다. 트레인이니까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지 않은 화차를 우린 더블 스택 트레인이라고 할 거고요. 파이프라인은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이다. 즉 파이프라인은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실 거. 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척도 한번 보겠어요. 정량, 양이죠.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 숫자 사용이 많다라는 거죠. 양을 정해야 되니까.
정성적 척도입니다. 성. 자, 이 성에서 이제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을 한다라는 뉘앙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성적 척도는 토론이나 회의를 해서 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 기능 도매상, 한정 서비스 도매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 5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자, 캐시 도매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조건 현금 지불만 해요. 현금 지불을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배달은 하지 않는다. 이 특징 가지고 있고요. 자, 트럭 배달 도매상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배송도 하는 부분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간단한 자파, 재가류, 뭐 우리 양말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 그리고 진열 도매상, 자, 말 그대로예요. 도매상이 진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대신 그 진열 때에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정해주는 것이 이제 진열과 재고 관리를 동시에 하는 진열대를 이용하는 진열 도매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편 주문 도매상은 자, 이 소매상들의 카탈로그를 줘요. 상품을 주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를 주고, 자, 이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거 주문하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편 주문 도매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송 도매상 보겠습니다. 자, 이 직송 도매상들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을 하지 않아요. 자, 대신 어떻게 하냐? 공급자나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바로 운송하게 하는 녀석이 아니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직송 도매상이다 라고 요 5가지 꼭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매상의 기능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의 기능은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과 소매상을 위한 기능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시험에 둘 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의 기능 중에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은 생산품 판매, 재고 관리, 시장 정보 전달,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요. 자, 도매상의 소매상에게 뭐하냐? 상품을 공급하겠죠. 그리고 구색 갖춤,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지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소매상을 지원해 주는데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들도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 지원 추가로 마찬가지 하고요. 소량 분할 판매도 한다. 자, 저희 시험 특이한 거 뭐 나오겠죠? 자, 금융 서비스 늘 단골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물류 아웃소싱 볼 건데요. 이 물류 관리사 뿐만 아니라 유통 관리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뉘앙스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협동이다. 협력이다. 자, 우리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들이 협력과 협동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시험에 누가 협동을 한다, 협업을 한다, 혹은 개인이 한다, 혼자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혼자보다는 이제는 협동,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더 맞는 말이다 라는 뉘앙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웃소싱에 대한 이해를 지금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럼 요 5가지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한다. 자,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자. 그래서 우리 효율성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게 아웃소싱의 개념이고요. 자, 고객 서비스와 비용을 절감하자. 마찬가지죠. 자, 아웃소싱의 목적은 기업 전략과 당연히 동일해야겠죠. 자, 그리고 인력 관리를 통한 사기 증진이다. 자, 물류를 내가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자, A 회사가 B 회사에게 아웃소싱을 줬어요. 자, 그럼 A 회사는 이 아웃소싱을 준 만큼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인력 관리를 함으로써 사기 증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최고 경자의 관심과 지원 당연한 얘기죠.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요거는 시험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객 만족 목표다. 결국 최고는 뭐다? 고객 만족을 위한 것이다. 왜? 고객 만족이 수익률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어떤 보기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뉘앙스, 이 전체적인 느낌을 꼭 익혀 두셔야 합니다. 한번 상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상표란 자,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예요. 우리 PB 상품이라고 하죠. 자, 무상표,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하여 원가를 절감시키는 상표다. GB라고 하고요. 점포상표, 소매업자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다. SB라고 하고요. 경쟁상표,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한 저가 상품이구나. 경쟁 상표는 F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국 상표,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 프로모션 등을 맞춘 거죠. 그래서 NB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PB와 NB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경제 분석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업태 간 경쟁 분석이에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 가게에서는 국밥을 팔아요. 자, 근데 B 가게에서는 쭈꾸미를 팝니다. 자, 근데 고객들이 나 국밥 먹을까?
쭈꾸미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업태 간 경쟁 분석이다. 둘 다 먹는 거 파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소매 업태 뭘 파는지는 다르죠. 이게 업태 간 경쟁 분석이고요. 자, 이번에는 업태 내 경쟁 분석입니다.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 업체 간 경쟁 구조다. 자, 요거는 A도 팔고 B도 국밥을 팔아요. 자, 둘 다 국밥집을 팔아요. 자, 유사 상품을 팔죠. 그리고 동일한 소매 업체 맞죠? 이럴 때는 이제 업태 내 경쟁 분석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재 경쟁 분석은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신규 점포가 생길 것 같은 거죠. 자,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잠재 경쟁을 우리 가게에 잠재 경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이 있어요. 자, 고객들이 있겠죠. 자, 이 고객들의 선호도나 얼마 버시는지 소득 그리고 이 특성들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는 게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위계별 경쟁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얘는 시험 문제 무조건 요 단어가 나와요. 도시의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경쟁 관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말인데 이러면서 계속 보기가 늘어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렇게 내용 나온다. 그럼 무조건 위계별 경쟁 분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품질 관리 비용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내부 실패 비용. 자, 말 그대로 내부에서 실패한 거죠. 자, 선적이나 출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 즉 무슨 말이냐? 손님,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이죠. 이 상태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어떤 검사? 뭐 재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새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발견한 것이 내부 실패 비용이다. 자, 외부 실패 비용은 반대겠죠? 고객에게 발송했는데 제품 불량이 있어요 하고 막 반품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외부 실패 비용이라고 한다. 자, 근데 평가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부 실패 비용이랑 비슷합니다.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 실패 비용과 차이점이 뭐냐? 자, 평가 비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이에요. 자, 내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가기 전에 생긴 불량이죠. 그래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 뭐 너트가 고장났다. 자, 뭐 태양열 선풍기가 있는데 태양열 받침대가 고장났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가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 내부 실패 비용과 평가 비용에 대한 개념 차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OQ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서 연간 재고 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즉, 자, 재고 비용을 내가 잘 생각을 해서 주문할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자, 이 EOQ의 기본 가정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EOQ는 수율량은 내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주문을 해요. 그리고 단위 구입 비용은 주문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이 있겠죠. 자, 이것도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주문 비용은 수량과는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왜? 내가 몇 회 주문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리고 주문량은 항상 한 방에 입고된다. 그러니까 나눠서 입고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리드 타임이 없거나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 항상 재고가 부족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기본 가정 7가지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채는 단기 부채, 장기 부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 차이는 1년 이내인지 1년 이상인지 차이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부채는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환불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기 부채 1년 이상이죠. 보증금, 장기 차입금, 장기 매입 채무, 퇴직급여 충당 채무, 이연 법인세, 부채 등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 이제 유통의 효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시간 효용이에요. 자, 보관 기능으로서 생산과 소비 시간을 극복한다. 자, 요런 거죠. 편의점이 있는데 24시간 편의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객은 언제든지 가서 내가 포켓몬스터 빵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 포켓몬스터 빵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장소 효용은 뭐냐? 운송 기능으로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 차를 극복한다. 자, 내가 여기 사는데 여기 편의점이랑은 2km 떨어져 있고요. 자, 여기 다른 편의점과는 500m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나한테는 장소 효용이 더 좋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소유 효용,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 이동된다. 자, 요거는 간단히 보시면 돼요.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법적으로 이건 제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소유 효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태 효용, 자,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자, 그래서 이 형태 효용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한 번 들어도 이해가 금방 되는데, 형태 효용은 분할하고 분배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외워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량 주문과 정기 주문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양과 기한이죠. 자, 그래서 정량 주문법 보시면은, 자, 먼저 우리가 주문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죠. 자,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량 주문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 부품을 주문하는 경우, 품목이 많은 경우,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주문량, 그리고 일정하지 않는 주문 시기거나 저가 물품 등은 우리 정량 주문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 정량 주문법은 경제적 주문량 EOQ로 계산해서 발주량을 정한다. 왜 EOQ는 아까 몇 회라고 그 회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량 주문법은 EOQ를 사용하는 거고요. 정기 주문법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일, 주, 월, 길게는 연, 분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용 부품을 주문하거나 품목이 적거나 주문량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나 일정한 주문 시기 그리고 고가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 주문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발주 시기를 정해두고 기간별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 비교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적 척도에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라는 게 있어요. 자, 등간 척도 우리 등고선 할 때 이해하시죠? 자, 우리 산의 높이를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자, 이 등간 척도도 비슷합니다. 측정 대상을 서열화하고 순서를 정한다는 거죠. 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동일하게 나눠봅니다. 그래서 온도계나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등간 척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율 척도는 숫자 0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무게나 키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에 들어간다 라는 거 차이 좀 잘 이해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적 척도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가 있는데요. 자,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을 말 그대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성별, 주소.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보시면은 남자 앞자리 1 혹은 3이죠. 여성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앞자리 1 혹은 4입니다. 자, 이게 그냥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단순하게. 그래서 명목척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열척도. 측정 대상을 분류나 속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거. 자, 우리 직업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직업도 결국 서열척도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뭐 있겠죠? 자, 그런 경우 순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열척도를 사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추가로 척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미 차별화 척도라는 게 있어요. 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적 표현을 양쪽 끝에 표시하고 적절한 위치에 답하게 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알아내려는 척도다. 자, 이런 거죠. 자, 오늘 날씨가 덥나요? 자, 그래서 더움, 추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사이에 어느 쪽에 해당을 하는지 응답자의 반응을 보겠다는 게 의미 차별화 척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리커트 척도 보겠습니다. 자,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 즉 생각이나 지각, 감정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의 한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찬성이 있겠죠?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립 등 이런 입장을 우리가 알아낼 때는 우리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과 평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험에 이미 한 번 이상 출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단순 서열법. 자, 서열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우리 분류 그리고 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 직무의 기술서의 내용으로 직위에 서열을 두는 거다. 그렇구나. 아, 누가 더 잘했는지 단순하게 서열을 하는 거죠. 쌍대 비교법.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야겠죠. 자, 두 개씩 묶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전체 비교가를 통해 직무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A, B, C, D가 있을 때 일단 A, B 비교하고 C, D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A랑 D가 됐으면 또 A, D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보니까 야, A가 지금 직무 가치가 제일 좋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쌍대 비교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행위 기준 고가법 볼까요? 자, 피평가자들의 행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법이다. 자, 평가를 받는 사람들,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잡아보자. 걔는 맨날 하루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사과를 먹어.
자, 얘는 맨날 배를 먹어. 그럼 뭐가 더 좋을까? 아, 사과를 먹는 게 좋다라는 걸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자. 그걸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행위기준 고가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동 관찰 척도법은 말 그대로겠죠. 이번엔 행동을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자, 피평가자들에게, 자, 우리 오늘부터 이거 할 건데, 자, 이거 할 때 한번 자유롭게 해보세요. 하고,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평가를 하는 게 행동 관찰 척도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배분법이 있어요. 이 강제 배분법은 S, A, B, C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자, 구성원의 성과가 다양한 분포를 보일 때 사용을 하면 좋다라는 거, 요 내용만 이해를 해주셔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조직 구조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자, 라인이라는 건 이렇게 쭉 있는 거 구조겠죠? 근데 이 라인 스태프는, 자, 요 중간중간에 스태프가 하나씩 있다고 껴주면 됩니다. 스태프는 뭐 직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형태인데, 자, 이 스태프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가 이제 분석, 조언, 보조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자, 라인 조직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관리자가 지시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쭉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 조직은 그냥 권한을 가진 통솔력이 있는 관리자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라인 스태프 조직은 요 사이에 이제 스태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은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게 라인 스태프 조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이 있어요. 자, 요거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이죠. 그래, 우리 프로젝트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다. 프로젝트 조직 성격 플러스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는 건 뭐다?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 독립된 부서들이 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다. 자, 네트워크 조직은 그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모인 조직은 아니죠. 각자 할 거 하면서 우리 프로젝트 수행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4번, 5번 내용은 조금 뭐가 다른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금방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 산업 구조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이란 본원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이 있습니다. 자, 본원적 활동이 그럼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원적 활동에는 구매, 물류 투입, 서비스 활동, 생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적 활동은 이 본원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조가 되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구매 활동, 전산 정보, 회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뭐 물류를 수입하던가 뭐 물건을 파던가 생산 시설을 돌리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해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단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터는 수평적 경쟁 요인과 수직적 경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수평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국밥집이랑 뭐 쭈꾸미집 그리고 고깃집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수평적인 경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평적 경쟁 요인은 일단은 대체제. 내가 국밥을 먹지 않았을 때 쭈꾸미를 먹을 수 있는가? 그럼 경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국밥집이 생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도 경쟁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국밥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 동네에는 국밥집이 있네. 그러면 경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직적 경쟁 요인은 말 그대로 위아래겠죠. 자, 뭐 공급자, 제조업자, 뭐 그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소매자, 소매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매자, 우리는 구매자죠. 자, 요런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유통 경로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자와 구매자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다. 산업 구조는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 산업 구조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수직적 경쟁 요인이 아닌 것은 혹은 수평적 경쟁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꼭 다 같이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굳이 외우시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서 문제를 보면서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이 유통관리사 시험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시험에 1회 이상 출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들이라서 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내가 중요도를 두지 말고 다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